현대 역동 이론가들은 역동들이 외부의 대인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한다. 레발트와 컨버그 같은 현대 프로이트학파 이론가들과 그들보다 앞선 제이콥스는 역동들이 단순히 외적 세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과 충족과 좌절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양육은 본성을 형성하는 데 개입한다. 양육의 측면에서 설리반과 페어베언, 위니캅, 코엇과 같은 관계 이론가들의 원래 이론들은 정신병리를 거의 전적으로 외적 요인들, 부모의 여러 가지 부적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나 좋은 것으로서 참자기의 형성을 돕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만일 이것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지원받는다면 유아는 갈등 없이 통합된 상태를 향해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정신병리의 원인은 위니캇이 환경적 결핍이라고 기술한 것처럼 양육의 실패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의 관계 이론가들, 욕동 개념보다는 관계 개념 위에 이론을 세우기로 한 정신분석학 저자들은 본래의 내적인 요인들을 욕동 그 자체로서 강조하기보다는 흥분성이나 쾌와 고통에 대한 감수성 등의 기질적 특질로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최근의 저자들 예컨대 다니엘 스턴과 조셉 리텐버그 등은 부모에 의해 발달이 촉진되거나 실패하는 유아라는 관점에서 초기의 발달을 보기보다는 아이가 양육자가 서로 간에 얼마나 잘 맞는가라는 복잡한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어느 한 아이에게는 꽤 효율적인 양육 스타일을 가진 부모라도 다른 아이와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로 보면 부모 역할이란 부모와 아이 양자의 선천적인 기질적 특징이라는 맥락에서 형성된다. 결국 이런 식으로 본성은 처음부터 양육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을 크게 나눠서 역동 이론과 관계 이론으로 이렇게 나눠요. 역동이라는 건 우리가 본능이나 혹은 역동이라고 부르는 것,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 혹은 성적 역동, 공격적 역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타고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역동들, 어, 이게 우리의 심리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관계 이론가들은 우리가 타고난 부분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는데 그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격 혹은 심리, 우리의 심리 기구가 발달한다.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역동 이론과 관계 이론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역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환경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 역동 이론가들이 어떤 추세에 있는지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현대 역동 이론가들은 역동들이 외부의 대인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한다. 이 얘기는 역동 자체는 원래 타고난 것인데 타고난 것이면 그 타고난 것이 그대로 발현한다고 보는 게 순수한 역동 이론인데 관계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역동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역동 자체가 실제 외부 대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역동과 환경을 구별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레발트와 컴버그와 같은 현대 프로이드학파 이론가들과 그 앞서 이론을 전개한 제이콥스는
욕동들이 단순히 외적 세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과 충족과 좌절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본성 자체가 원래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발현하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동 자체도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양육자가 아이에게 충족과 좌절을 제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욕동 자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된다면 엄격하게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어떤 욕동이 강렬하게 발현하는가, 어떤 욕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욕동이 외부에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환경과 욕동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레발트와 컴버그는 어제 욕동 이론가들인데 그 욕동 자체의 형성 과정에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충된 수정된 욕동 이론을 이분들이 주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순수한 욕동 이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환경과 욕동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욕동 자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말하자면 인과관계 이론에서 상호 우존적인 관계를 불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불가에서도 두 가지 인과관계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선형적 인과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뭔가 업을 지었으면 그 업이 현재에 나타나고 그 업을 현세에서 내가 갚지 못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음 세대에 가서 업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들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업이라는 개념, 카르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형적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견해죠. 그럼 그런 속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보는 견해예요. 불과해서.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상당 기간 여러 학파가 논쟁을 벌이던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불교를 아마 부파불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이후에 발달한 중관 이론이나 중관학 혹은 유식론 이런 그 대승불교 쪽에 후기의 불교 입장에서는 초기에 부파불교 시절 여러 학파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이론들이 본래 석가모니의 뜻과 다른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이론의 변화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선형적 인과 이론을 벗어나서 사람을 이해하거나 혹은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선형적 인과론,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있었던 원인이 현재에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아주 뛰어난 개념이 상호적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A가 있음으로써 B가 있고 B가 있음으로써 A가 있다. 이런 상호 관계면 이거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here and now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호 우존적인 관계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가 외부 세계하고 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세상과 나를 엄격하게 분리해낼 수 없을 만큼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 인과율이라는 얘기. 그래서 대상과 나의 관계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자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상은 원래 변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상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상호 인과율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이 here and now라는 개념이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도 도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영성 쪽 라인에서도
here and now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구 분들도 그렇고 어, 불교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맥락의 영상들이 here and now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하지 않고 있는 나의 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다. 상호 의존하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나의 모습은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대상은 나의 모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대상의 모습이 드러나죠.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레벌타 컴버그의 현대 프로이드학파 이론가들의 얘기가 이런 불교의 상호 인과율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역동들이 단순히 외적 세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역동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과 충족과 좌절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역동 자체가 원래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역동이라는 것은 이 역동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프로이드가 성적 역동이다, 공격적 역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다면 외부 세계가 호의적인 상황에서는 반사회적인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동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잠재 가능성인데 특히 프로이드가 봤던 이 역동들은 반사회적인 역동들이에요. 그냥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충동들로 봤던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역동들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의 이론이 어떤 초자아 이론인데 이런 쪽에서 역동 이론이 구성이 됐는데 이 역동이라는 게 원래 특정한 성질 그리고 특정한 규모로 타고났다기보다 역동의 가능성들, 잠재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잠재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가능성 혹은 성적 역동의 가능성이나 공격적인 역동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타고났는데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호의적일 때는 이러한 반사회적인 어떤 충동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외부 환경이 거칠은 경우에는 이 잠재 가능성들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정도가 환경이 얼마나 나쁜가에 따라서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자기 심리학을 창설한 코우셀 견해에 의하면 역동이라는 건 2차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프 자체가 우리 자기라고 부르는 우리 내가 나라는 이 셀프 자체가 프래그멘테이션 된다. 어떤 셀프가 응집력을 가지지 못하고 파편화될 때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이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이 사용된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이런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의 어떤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반사회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순수한 역동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역동이 환경과 교류하면서 역동의 규모나 역동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대 이론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교에서 보고 있는 상호 인과율을 기반으로 한 영성 이론들과 서로 교류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나 이 현대 역동 이론가들이 역동 자체가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관계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이 개념을 우리가 체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순수하게 우리가 안에 역동이 있어서 이 역동은
이걸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승화에 실패하면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이 잠재적인 욕동이 성적 욕동이 아니라 공격적인 욕동이 발현되는 것 자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모로 발현되는가는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때는 욕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욕동을 어떤 잠재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 잠재 가능성이 있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측면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분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역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현대 역동 이론가들 자체의 이론은 수정된 이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역동 이론 측 역동을 인정하는 쪽에서 얘기고 또 역동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관계 이론 쪽의 이론은 더 철저해요. 그 관계 이론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양육의 측면에서 이 양육의 측면에서 본다는 건 관계 이론가들이에요. 양육의 측면에서 설리반과 페어베언, 위니캇, 코옥과 같은 관계 이론가들의 원래 이론들은 정신병리를 거의 전적으로 외적 요인들 그래서 여기서 외적 요인은 부모의 여러 가지 부적절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관계 이론가들은 본성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외부 환경이 나쁘지 않으면 아이는 행복할 수 있는데 외부 환경이 나빠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쪽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나쁘지 않으면 자기라고 하는 셀프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환경이 조악하거나 열악하기 때문에 셀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나 좋은 것으로 참자기의 형성을 돕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만일 이것이 방해받지 않냐고 지원받는다면 유아는 갈등 없이 통합된 상태를 향해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정신병리의 원인은 양육의 실패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래서 이걸 위니컷은 환경적 결핍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죠. 이게 전통적인 관계 이론가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현대 관계 이론가들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보태고 있죠. 현대 관계 이론가들은 욕동 개념보다는 관계 개념 위에 이론을 세우기로 한 정신분석학 저자들을 여기서는 현대 관계 이론가들로 명명하고 있는데 현대 관계 이론가들은 본래 내적인 요인들을 욕동 그 자체로서 간주하기보다는 흥분성이나 쾌와 고통에 대한 감수성들의 기질적인 특질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욕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관계 이론가들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재성이라고 그냥 설명을 했는데 우리한테 어떤 욕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욕동 자체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로서의 욕동이 아니라 어떤 기질이라고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 안에 내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 성격을 형성하는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걸 본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들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타고난 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이 욕동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적 욕동이 아니라 공격적 욕동 그런 것이 아니고 흥분성이나 쾌와 불쾌에 대한 감수성 등의 기질적인 특질로서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는 얘기예요. 기질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기질적인 차이일 뿐이지 이걸 자체를 역동이다고 보지를 않는 이론이 있는데 좀 더 최근의 저자들 여기서 데니엘 스턴이나 조셉 리텐버그는
부모에 의해 발달이 촉진되거나 실패하는 유아라는 관점에서 초기 발달을 보기보다는 아이와 양육자가 서로 간에 얼마나 잘 맞는가라는 복잡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도 상호작용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이론가들 측면에서도 일방적으로 환경이라고 할 때 환경 자체만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부모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로 본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 자체도 이거 극단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가 양육에 실패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이와 양육자 간에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라는 복잡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잘 기질적으로 적합한 관계인가. 그 아이와 부모가 서로 기질이 맞으면 이게 관계가 잘 좋은데 기질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그 악화된 관계 때문에 어떤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게는 꽤 효율적인 양육 스타일을 가진 부모라도 다른 아이와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로 보면 부모 역할이란 부모와 아이 양자의 선천적 기질적 특징이라는 맥락이 생성됐다. 결국 이런 식으로 본성은 처음부터 양육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이론가들인데 이 관계 중심의 이론가지만 최근에 저자들은 여기서 데니엘 스턴과 조세프 리히텐버그를 예를 들었는데 아이하고 부모 관계는 부모가 발달을 잘 촉진시키고 유니크한 얘기도 홀딩 인바이먼트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본다면 이게 모든 게 아이가 잘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부모의 양육 과정을 가긴 하는데 부모가 같은 양육을 하더라도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이 서로 잘 조화되는 경우와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니. 부모가 가진 기질적 특징과 아이가 가진 기질적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래 이게 본성이라고 네이처라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네이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결국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부모가 양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관점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는 이 양육 과정에 이미 각자가 가진 본성이 혹은 각자가 가진 기질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과 기질적인 요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양쪽이 견해가 결국은 거의 비슷하죠. 아까 얘기한 현대 역동 이론가들의 견해나 최근에 관계 이론가들의 견해나 결국은 상호작용적이라고 하는 쪽에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거죠. 본성과 환경이라고 하는 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양육도 기질의 본성의 영향을 받고 본성 자체의 형성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양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호 간의 관계는 서로 의존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상호 인과율이 적용된다.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상호 인과율이 적용된다.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동양적인 사고로 풀어서 생각한다면 불교가 공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사상은 무아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내가 없다. 그러면 나만 없니까 내가 없다고 하는 대상도 없다. 이런 개념인데 공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변하지 않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공사상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통설에 가까운 개념은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팬터시 이론 쪽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욕동 때문에 아이가 여러 가지 성적 팬터시를 가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팬터시를 잘 소화하지 못해서
나중에 신경증 환자가 발생한다 한다면 모든 것이 이 본성에 있다. 타고난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실체를 존재로 하는 거죠. 욕동이라는 실체를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환경을 중심으로 할 때는 부모라는 양육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양육자가 고착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양육자가 계속해서 양육한다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양육자도 변화하고 아이의 기질이나 아이의 본성 자체도 어떻게 형성되고 발현되느냐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본성 혹은 아이의 기질, 부모의 본성, 부모의 기질, 아이의 본성과 부모의 본성,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이 서로 매치되는 쌍이 있으면은 양육을 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데 이게 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기질이나 본성과 부모의 기질과 본성이 잘 서로 맞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양육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의 양육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큰아이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둘째 아이하고 관계가 나쁜 경우도 있고 막내하고 관계는 아주 좋은데 큰아이하고는 관계가 잘 안 되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 건 두 아이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원래의 기질과 어떤 아이는 잘 매치가 돼서 관계가 좋고 어떤 아이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타고난 어떤 기질상 혹은 본성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육 자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체도 기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 아이들의 공격적인 욕동이나 성적 욕동이 발현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으로 어떤 행태가 나올 때 이건 양육 환경이 좋았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육 환경이 나빠서 이러한 반사회적인 욕동의 발현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본성과 양육, 어쩌면 본성과 양육이라고 보지 말고 대인관계로 본다면 아이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부모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이 달라지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 이론과나 양육 이론과나 실제 임상에 가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극단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중도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하는 쪽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본성과 양육의 논란은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과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간관,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양적인 분별에 의해서 너는 나고 나는 나다. 그래서 객관과 주관을 엄격하게 구별해둔 과거의 서양적인 개념이 동양적인 상호 인과적인 상호 관계적인 상호 작용적인 측면의 이론을 수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현대의 정신분석 이론을 잘 이해하려면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세계관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